안녕하세요. 4월 9일 화요일 아침 박진영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D-1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요한 날을 잡을 때 D-Day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D-Day라는 게요. 2차 대전 때 1944년으로 기억합니다. 히틀러에게 유럽을 빼앗긴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작전을 한 날이 바로 D-Day입니다. 내일은 우리 민주시민들이 민주공화국을 되살리기 위해서 상륙작전을 하는 날입니다. 바로 D-Day입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현주 기자와 함께 뉴스픽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와 함께 의사당 1번 출구라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소장이 아니고 고문이시네요. 총선 판세 분석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조사에 기반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훈과 함께할 뉴스 인사이다. 더 깊고 더 편하게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만한 핵심들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픽 시간입니다. 전현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막판까지 여야가 막 그 독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심판론이 앞설까요? 아니면 독설이 더 영향을 미칠까요? 네. 독설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야 모두 독설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야는 상대 아킬레스건을 부각하면서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과 중도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준혁 민주당 수원정 후보의 이화여대 미군 성상납 등 잇따른 막말 논란과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겨냥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준혁 후보를 겨냥해서 여성 유권자께 여쭙니다. 우리의 성취를 쓰레기통에 처박으실 건가라고 반문했고, 양문석 후보를 두고는 양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장관 청문회에서도 무사히 통과될 거다. 사기 대출받아서 처벌받는 건 여러분밖에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2조 심판특별위원회는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그 짧은 시간에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할 것 없이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다면서 응당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젠더 갈라치기로 집권한 정권 아닌가요?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한 정권인데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양문석, 김준혁 후보 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혼잣말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윤영석, 양산 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재명 대표의 일하는 척했네 이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됐는데요. 해당 논란이 된 장면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 네,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인천 계양에서 유세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면서 이 대표가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송출이 됐는데요. 이같이 발언한 이유나 의도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고 현재 이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꼬집었는데 한 위원장의 발언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진짜 일하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일하는 척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건데요. 또 이 대표가 한우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고 삼겹살이라고 게시물을 올린 것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 위원장은 원희룡 후보와의 지원 유세 후에 해당 식당에서 보란듯이 김치찜을 먹기도 했는데요. 또 한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발표했던 공약들을 나열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윤영석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윤 후보는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인근인 양산시 평산마을 인근에서 유세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문재인 지기야돼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두 발언을 참 비교하기가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는 혼잣말인 거죠. 혼잣말로 한 거고 윤영석 후보는 유세차에서 한 발언인데 이게 같은 수준에서의 논란이 되는지는 저도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말장난의 황제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서요 양당 지도부가 목표치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보면 양당이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 전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종일 범야권 200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범죄자들이 정부의 정책 추진을 막고 방해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면서 여당을 지지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범야권 200석이 되면 야당들이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이재명 또 조국 두 야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셀프 사면까지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국회가 행사하게 하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데 앞서 지난 주말 여당의 중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략은 이 위기감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여권 지지자들을 결집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51석을 반드시 확보해야 정권의 폭정을 막아세울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입법권을 쥔 국회가 마지막 보루이고 절대 여당의 과반 의석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강력한 국정 견제를 하고 개혁을 막을 수 있다면서 야권이 두리뭉술한 과반을 차지하고 많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사결정 자체가 매우 늦어진다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을 중심으로 막판 유세를 진행하고 청계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 후에 용산 인근에서 마무리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국회라기보다는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뜻 아닌가요?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걱정이 크겠습니다. 자, 의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희 대표가 만난 이후에 의사단체들이 정원 늘리는 것을 유예해달라 또는 뭐 철회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뭐 협상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내비쳤는데 갑자기 또 대통령실에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이렇게 혼동된 모습을 어제도 드러냈는데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서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단호한 자세를 보였던 지금까지의 정부의 모습과는 달라지자 많은 논란이 됐는데요. 그러자 대통령실은 바로 기자들과 만나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의료계와 대화는 해야겠지만 2,000명 증원 방침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히 입장을 내다가 정부의 스텝이 꼬이면서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박 차관이 브리핑에서 신입생 모집 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또 일말의 조정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후에 통상 5월 하순에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수시 모집 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이런 절차에 비추어 봤을 때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한 논쟁은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5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한 만큼 의료계에서 또 어떤 단일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익 충돌이 일어났을 때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정부가 앞장서서 충돌을 만든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충돌의 내용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담보로 해서 정부가 임의의 기준인 2,000명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결국은 이 정부는 조정과 통합이라는 정부가 해야 될 기본 역할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정부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네, 물론 뭐 앞으로 합의는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지, 뭐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참 궁금해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일 의료계에서는 총선 후에 합동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소통 창구가 드디어 일원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나왔지만 하루 만에 내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 합동 기자회견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대통령과 안 만난다면서 김태고 선생님, 김창수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소통은 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 합의한 적은 없다. 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 최근 이면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이 일부 내부의 적은 외부에 있는 거대한 적보다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 저는 언제든 대화 환영입니다.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하시죠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임 당선인은 의협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보냈는데요. 임 당선인의 임기는 원래 다음 달 1일부터지만 홍선 방지를 위해서 조직을 단일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원점 재논이라는 큰 기조에서는 의료계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소통 창구나 또 활로에 대해서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협의를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하시죠. 이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윤석열 스타일이신데 네, 막 사회적으로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전현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저는 의사당 1번 출구 황희두 이사와 함께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네,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030의 표심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2030의 표심에 대해서 청년 정신이죠.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투표하셨어요?
네, 바로 달려가서 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무엇이 그렇게 급할까요? 심판이 급해요? 심판이 급하죠. 네. 심판이 마려웠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자, 사전 투표 비율이 높은데요. 황희두 이사께서는 이게 여당에게 유리하다고 보세요? 야당에게 유리하다고 보세요? 뭐 긴 말 필요 없이 야당에게 유리하다 보는 게 네. 대구 쪽에서는 사전 투표가 한 25.6%가 나오고 낮았죠? 예, 그리고 전남 쪽은 반면 41%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북이나 광주도 38% 이렇게 나왔다는 걸 봤을 때 뭐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네. 뭐 특히 TK 지역의 그 유권자들 불만도 좀 언론을 통해 전해지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아니 이게 뭐 맨날 그냥 뽑아주니까 그냥 선거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공약도 맨날 그냥 재탕하는 것 같고 네. 이런 불만이 또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뭐 확실히 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정 지역에서는 이제 유머처럼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참 씁쓸합니다. 네. 자, 2030 표심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황희두 이사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실 때 2030 세대들은 현재의 정치를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큰 틀에서 봤을 땐 좀 탈정치화 현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젊은 세대가 정치에 그냥 아예 관심이 없다라고 보긴 또 애매한 게 뭐 제가 주로 얘기하는 e스포츠나 게임 영역에서도 네네. 그 게임 트럭 시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뭐 역사 문제라든지 얘기 나오면 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도 내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당장 이게 뭐 어떤 당에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걸 떠나서 사회 문제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당 일체감은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그 미디어 플랫폼 환경의 변화랑 또 저는 관련이 크다고 보거든요. 아, 이게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게 플랫폼 자체가 되게 중앙 집권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런 큰 틀에서 우리가 뭐 독재에 대해 맞서고 뭐 민주화냐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 플랫폼 자체가 너무 다양해지니까 예전에 저 때만 하더라도 막 개그 콘서트, 그다음에 뭐 무한도전 이런 국민 예능 그리고 막 국민 배우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국민 MC 유재석 씨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이제 국민자를 붙이는 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면은 막 구독자가 막 300만, 400만 되는 인플루언서들도 요 옆으로 가면 전혀 모르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랑 예전이랑 또 지금이랑 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다. 볼거리 놀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특히나 이제 정치가 딱 파고드는 건 훨씬 어려워졌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청년 세대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이런 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정당으로 이게 일체감이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는 그걸 이제 계급 환원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이슈를 정당이라든가 계급의 논리로 이렇게 환원해서 막 보려고 하는 시각들 이게 이제 민주화 세대들의 시각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이 생각이 드네요. 인국공 사태가 네.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예. 이게 그냥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진영은 과거의 생각대로 단일 진영의 노동자 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청년들은 이걸 이제 정규직이냐 임시직이냐 또 그 공기업이냐 민간기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정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무임승차에 대한 얘기에 네네. 또 되게 반감을 가진다든지. 그래서 요즘 예를 들면은 게임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1인분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1인분 역할 해야지. 아, 이 옆에 있는 애는 0.5인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1.5인분 하면 거기에 근데 돈이 막 똑같이 가는 게 정당한 거냐?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정서랑도 연결되고 그래서 뭐 무임승차라든지 뭐 불공정 이슈라든지 그래서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 뭐 인국공 때에 사실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좀 허위 조작 정보도 많았거든요. 그냥 커뮤니티에 있는 거를 그냥 가져다가 언론이 또 막 확대 재생산하고. 네. 근데 이후에 그게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도 그거에 대한 또 그 정정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앞으로 민주 진영에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 있다 봅니다. 네. 지난 대선 때 그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나를 위해 이재명 이런 구호도 내세웠는데 결국은 이게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윗세대가 내세웠던 집단주의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가 훨씬 더 우선한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예,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와닿습니다. 자, 이 여야에서 한쪽에서는 정권 심판론, 한쪽에서는 이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2030 세대에게는 어느 심판론이 더 소부력이 있나요? 그 이조 심판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조 시대 심판인가? 당연히 정권 심판을 하자는 정서가 굉장히 큽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저런 식으로 억지로 계속 무슨 말을 만들다 보니까 괜히 무리수만 남발하고 헛발질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와가지고 그 야당을 심판하자는 얘기를 처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뭐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뭐 인유한 씨도 갑자기 대파 얘기를 또 꺼내고 뭐 선관위 잘했다 그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받아 있는데 그 특히 선관위에서도 큰 헛발질했다 보는 건 그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고 안 그래도 지금 짜증 나가지고 사전 투표로 달려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계속 그 기름을 끼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권 심판론이 당연히 우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2030 중에도 남녀의 성별에 따라서 좀 체감하는 차이가 있나요? 실제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젠더 이슈뿐만 아니라 네네.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사건이 그 발생했을 때 받아들이는 정서나 이런 것도 되게 파편화된 것 같고 네네. 그 커뮤니티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막 팽팽하게 맞서는 이슈도 있지만 또 교집합도 있거든요. 교집합도 있다. 예,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불법 안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선 제발 좀 정치권에서 문제 해결해 달라 뭐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보통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여기에 안 나온 이슈는 그냥 없는 이슈 네. 아니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다 호들갑 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평소에 계속 누적이 되온 거죠. 그러다 정치권에서 이제 뭐 이 공약을 내세운다든지 할 때 아니 평소에 우리 얘기 들어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 보고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실제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남성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이슈별로 뭐 사안별로 생각이 다른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우리 목소리를 또 그냥 뭐 이용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또 뭉개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공통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큰 틀에서. 물론 뭐 여야에서 이 웬만해서는 갈라치기를 잘 안 해요. 사실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그게 사실 좀 먹혔잖아요. 네.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공약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대부분이 일자리 공약이라든가 복지 공약인데 뭐 나쁜 일자리 단속 그다음에 현금 지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030 세대들이 뭐 일자리, 복지 뭐 몇 개 영역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관심 있는 영역이 어떤 부분이에요? 뭐 당연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까 뭐 20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다른 게 입시를 거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좀 내 삶을 꾸려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막상 또 대학에 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막 학점 또 따야 되고 그다음에 또 취업 준비해야 되고 스펙 경쟁해야 되고 그럼 무한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30대가 되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되나? 그럼 또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또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종합적이구나. 예, 종합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심지어 지금 정부는 국가가 나서서 뭘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철학 자체가 그건 시장에 맡겨놓고 네. 물론 그것도 본인들이 필요한 데는 자꾸 개입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냥 각자 도생을 부추기다 보니까 그럼 국가가 왜 존재하지? 그 물음으로도 이제 연결이 돼서 예전에 한창 뜨거웠던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연결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예를 들자면은 일자리와 그다음 대학생 시절에는 뭐 아르바이트 네. 이런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뭐 이 현금성 복지, 뭐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뭐 청년 소득 이런 쪽에 어느 것이 좀 더 방점이 찍힐까요? 물론 뭐 같이 이제 복합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네. 일단 당장 와닿는 거는 네. 뭐 어떤 지원 그 자산 형성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뭐 네. 아니면 전월세 지원이라든지. 근데 특히나 그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문재인 정부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수 진보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이 한 3년간 600만 원을 내면 네. 그러면은 이제 기업이랑 정부가 각각 지원을 해서 1,800만 매칭해서. 원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 그냥 문재인이 했던 거야?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그냥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선 그나마 이걸 보고 버티고 왔었는데 이것마저도 없애버리면 어쩌자는 거지? 그런 문제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보면 자산 형성을 돕는 문제 그리고 내가 그 사는 지역, 뭐 주거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특히나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주거와 자산 형성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겠네요. 그죠? 예. 자산 형성이 안 되면은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예.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근데 또 내가 전월세도 중요하지만 더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집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또 가지게 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다리 막 걷어차는 거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기회의 사다리를 또 놔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볼 포인트라 봅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도
남녀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접근하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또 능력주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뭐 능력주의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그냥 좋아하냐, 찬성하냐. 사실 이렇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주로 커뮤니티 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대결 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걸 마치 딱 그 양쪽에 둘 중 하나 이렇게 놓고 보는 게 큰 것 같은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진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그 보상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뭐 1.5인분, 뭐 0.5인분 얘기했지만 그렇죠.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돈 벌면 누가 일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조차 정치권에서 일각에서 무슨 뭐 공산주의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버리니까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인식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 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좁혀갈 것이냐. 이게 결국에 양극화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런 논의가 좀 더 다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인주의적 복지, 자유주의적 복지 이렇게 네. 이제 차이를 두는데 완벽하게 균등하게 풀어버리는 삼인주의적 복지보다는 개인의 능력주의를 일부 수용하는 복지 정책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청년들 호감이 있다. 네. 이렇게 들리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2030 중에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 금방 말씀하신 능력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보수정당 계열하고 조금 와닿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2030의 남성들은 국민의힘에 표를 많이 줄까요? 뭐 원래 찍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당연히 찍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가장 뜨거운 그 관심사로 불렸던 여가부 폐지. 여가부 폐지. 예. 그거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제대로 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상병 사건. 네네. 이게 민주당에서도 이채양명주로 해서 비판을 계속해서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 경제, 안보 이게 보수가 잘한다라고 그나마라도 얘기를 해왔었는데 경제 성장률도 다른 나라 한 2%, 3%대인데 우리만 지금 1%대에서 헤매고 있고 뭐 수출 문제도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았다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그냥 이상한 얘기만 하고 다니는 것 같고 우리들의 불안은 해소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 자부심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래도 안보와 그 경제는 보수가 잘했는데 난 얘기로 사람들이랑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중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잘려 나온 부분들도 뭐 작동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네. 거기에 이렇게 딸려 나온 사람들 일부 있는 것 같고 네.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했었지만 지금 도저히 하는 거 보면은 못 찍어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른바 이제 제3지대가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이 정도 있는데 새로운 미래를 지지하는 2030은 거의 없겠죠. 거의 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하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으로 한번 압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분들이 내놓은 공약이라든가 이분들의 평소의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이 지금 2030 세대에게 어떤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지점들이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사실 뭐 그동안 언론에서 주로 주목을 하던 프레임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봤을 때는 좀 다른 모습들이 오프라인에서 막상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조국혁신당 등장했을 때 뭐 20대는 아예 뭐 빵 퍼센트다 이런 그렇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했었지만 막상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공개되는 사진들을 보면 뭐 옆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가서 막 사진 찍자 하고 이렇게 막 있거든요. 반면에 또 이준석 대표 쪽 그 개혁신당 쪽에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 하는 거 보면 도대체 뭐지 이게? 뭔가 좀 시원하게 개혁 보수로서 명확하게 선 긋고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새로운 미래 쪽이랑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류호정 씨랑은 도저히 같이 결합을 못할 것 같았는데 거기랑 갑자기 손을 잡는다든지 그러면서 또 이제 일부 이탈하기 시작하고 어제는 보니까 그 함익병 공관위원이 네. 개혁신당에 거기 지원 유세를 가서 이승만 건국전쟁을 열심히 옹호하고 그러면서 이 말에 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그 어제 오늘 사이에 모르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이준석 씨의 모습을 봤을 때 그나마라도 그 이준석 씨가 갖고 있던 강점이 선명하게 그 대립을 한다. 윤석열 정부에 맞선다. 개혁보수는 기존의 태극기 부대와 정서가 다르다. 이걸 어필해왔었는데 지금 그걸 그대로 그냥 다 뒤집어버린 발언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침묵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보여줬던 그 개혁적인 좀 새로운 보수의 모습도 그냥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런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봐서 지금 당장은 뭐 20대 30대 남성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 갉아먹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제까지 뭐
행위를 통해서 청년층과 유대감이 생겼지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뭐 청년 정책이라든 이런 부분은 기억나는 게 없네요. 예, 그냥 그 상대방을 보고 얘 말 바뀌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막 찌르면서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주고 그 지점을 파고들면서 여태까지 득점 포인트를 쌓았는데 그러고 막상 이제 본인이 보여주려고 하니까 지금 엉망진창이라서 그런 포인트들이 지금 많이 계속 더 깎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서 내놓은 공약 중에 이제 제가 좀 논쟁해 본 것이 하나 있는데 네. 완전 고용국가요. 네네네. 이게 근데 완전 고용국가라는 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은 네. 여가도 없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복지 안전망보다는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제 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청년들이 봤을 때 삶을 즐기고 여유롭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못하더라도 복지를 통해서 안전망이 갖춰주는 국가가 좋은가 아니면은 일자리가 주어지면서 역동적인 성장을 통해서 나의 성취를 나아가는 것이 좋은가 물론 이거 대립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이 어느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매력적일까요? 그게 사실 그 아까 제가 그 파편화 말씀드린 게 네네. 딱 요런 차원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각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명확하게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서 보통 이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되겠다 싶으면 거기로 또 붙는 밴드웨건 효과나 이런 게 또 있어서 네네.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위기가 어떻지? 언론이 보통 어떻게 보도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분위기로 확 이렇게 가게 되고 문화적으로 좀 안착을 하고 주위 친구들도 좀 그런 분위기면 어느 쪽으로든 충분히 판단할 것 같다. 다만 예전에 비하면은 그런 뭐 복지 국가라든지 뭐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이게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퇴색된 것처럼 지금은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막 네. 경쟁하고 막 싸우고 이걸 즐기는 것처럼 한동안 좀 재미를 봤거든요. 하지만 막상 얘기를 해보면 그거에 막 질려가지고 나도 막 돈을 막 떼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다. 그냥 일부 막 코인 얘기하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무슨 욕망에 미친 것처럼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내가 그냥 적당하게 돈 벌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고 그리고 나 가족하고 시간 보내고 막 여행도 다니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가려지고 마치 그냥 돈에만 그냥 다 신경을 쓰는 것처럼 몰아갖고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 이게 주로 상대적 박탈감이랑 또 연결이 된다 보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SNS 네. 전 그게 대표적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평균적으로 저는 한 300을 버는데 만약에 뭐 박진영 평론가님이 한 500을 벌어요. 그래서 막 SNS를 보면 여행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친구들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보면은 괜히 내가 자존감이 막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돈을 이렇게 막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게 과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계속 빚을 내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그런 걸 또 언론이 옆에서 계속 부추깁니다. 정치권에서도 심지어 일부 그걸 부추기고 이 평균값을 높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내 내면은 텅 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계속 경쟁에 끌려다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 뭐 22대 국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그럼 정치권이 어떻게 계속 뭐 격차 문제라든지 뭐 양극화 문제라든지 문화적 인식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진지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만 놓고 판단하다 보면은 이 문제 영원히 해결 안 될 거라 봅니다. 야, 말씀드리니까 제가 질문도 이분법적으로 꼰대스럽게 한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예를 들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네네. 또 비슷한 질문인데 이게 이제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이런 겁니다.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 그 다음에 이 청년 세대들의 코인이라든가 주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영역 자체를 노동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활동이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힌 것 같은데 네네. 일종의 그 또한 능력으로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능력이다. 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잘 되면 이거 내 판단과 내 감각으로 예. 이렇게 성공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잘 안 되면 그럼 이제 국가에서 왜 이거 책임 안 지냐. 이런 얘기들도 또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쉽게 말해서 그거를 딱 부를 이룬 사람은 소위 그것도 내 능력으로 벌었다는 식으로 막 책도 쓰고 네. 방송에 또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런 환상을 계속해서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투자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데 네. 가끔씩 아주 소수의 그냥 운으로 그렇게 부를 쟁취한 사람들이 마치 내가 진짜 능력자고
그런 식으로 자꾸 포장을 하고 언론이 거기에 또 보조를 맞추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수가 운 좋게 얻어 걸린 것도 마치 다른 사람들이 그럼 능력이 없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못 배우고 막 마치 그냥 쓸데없는 데 시간을 쏟는 것처럼 자꾸 부추기는 거.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대적 박탈감이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빚내가지고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하고 돈 그냥 다 쓰고 그러고 나서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상황. 이런 거를 반드시 그 악순환을 막아야 된다 보는 거고 여기서 그럼 각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그냥 자유시장 경제 그 활동으로 냅둘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 가면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특히 20대 그 회생이 늘어났거든요. 22년 대비 지금 23년엔 한 2,200명에서 3,200명으로 부쩍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또 코인을 부추기는 거. 그런 문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그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그 예방할지 이런 것도 좀 논의가 이 다음 국회에서 잘 그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제조업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주의라는 게 뗄 수 없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자리 문제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실 한국의 일자리가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깨끗하고 네. 임금이 많고 인정받는 일자리가 아닌 거죠. 그런 일자리들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제조업 관련 또는 육체적 노동이 일부 포함되는 일자리가 금방 제가 말씀한 현재의 조건들, 3D 업종이라는 조건들을 해결하고 깨끗하고 임금도 높아지고 노동에 대한 가치와 또 시선도 개선된다면 청년층들이 그런 쪽의 일자리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싼 그러니까 임금으로 네. 그런 노동력 대체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뭐 가사 도우미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네. 근데 그 굉장히 논란 많이 키워진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게 또 민감한 문제들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냥 뭐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싼 값으로 그냥 떼우겠다 이런 거에 크게 동의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또 저출생 그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다 보니까 노동력의 부족도 연결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이제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연결되고 그렇죠. 좋은 양질 일자리가 다 수도권에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뭐 국회 내부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고 보고 결국에는 뭐 기업 문화라든지 온라인상에서 주로 정보 유통하는 그 창구들 여론 형성의 장에서 어떤 그 논의들이 이루어지는지 사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가지고 평소에 논의를 하고 그게 이제 딱 그 선거철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참 하루 이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종합적인 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2030 세대에게 그나마 이런 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표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요. 아까 뭐 상대적 박탈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망 사용료 이슈라든지 이게 정치권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진 않지만 되게 민감하게 보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특히 저는 불안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안 문제. 예, 그러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한 시대잖아요. 근데 그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벌든 간에 지금 내 기분이 얼마나 행복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잖아요. 막 뭔가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 관련한 영상을 보게 되고 그거 보면 일시적으로는 용기를 얻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는 막 아까 뭐 저희가 얘기 나눴던 뭐 복지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야 저거 좋은 얘기야.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막 따뜻한 얘기 이거는 다 사기고 성공한 사람들은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능력으로 성공한 거야. 이런 걸 자꾸 또 부추기는 거에 거기 계속 끌려다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치권에도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 이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뭐 상대적 박탈감 이슈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이거 재밌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구조화하는 이게 버릇된 기성세대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불안감을 해소하는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좀 더 이 능력주의가 발현돼서 확 치고 나가서 이 남들보다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또 이 누르지 않는 이런 균형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치에선 그동안 해왔던 게 거대 담론이잖아요. 그렇죠. 큰막 747 막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는 하지만 미시적으로 그 각 분야별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그 오창석 평론가가 그 정리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님께 보고 드려서 그 7대 취적 공약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인디게임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평소에 이렇게 외면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막 사람들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 이게 딱 연결이 될 때 이런 게 되나 하고 주위에 또 입소문이 나고 계속 그 이슈가 또 더 다른 방향으로 또 연결되고 그렇게 효능감을 얻고 이런 방식으로 또 작동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투 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금방 그래도 오창석 평론가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저는 일 우리 뭐 민주당을 떠나서 이 민주 진보 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황희두 이사나 오창석 평론가 같은 분들을 모시고 집단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이 정책적 생산물 그다음에 가치로서의 지향점들을 만들어 가는데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고 아니 제가 진심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항상 되게 든든하고 네. 왜냐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청년들한테 제일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들의 생각과 기성세대의 생각이 잘 조화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인 상황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까지 노무현 재단의 황희두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가 이게 여론조사인데요.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여론조사의 흐름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진짜 D-1입니다. 최종 선거 판세 분석 예측해보는 시간인데요.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 고문께서는 사전투표 하셨나요? 네, 했어요. 급한 마음에? 아니 뭐 요즘 사전 투표가 너무 일반화되고 편리하고 하니까 네네네. 주변에서 웬만하면 다들 사전 투표 하시던데요. 뭐 급하고 말 게 없죠. 네, 선거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거는 뭐 국민들한테도 당연히 좋은 일이고 또 이렇게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사회적 영역의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죠. 그렇죠. 우선 뭐 참정권 확대 그리고 사실 투표는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러저러한 이유로들 투표율이 그렇게 썩 높지는 못하잖아요. 특히 대선에 비해서 총선은 아직도 좀 낮은 편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 사전 투표는 도입된 게 참으로 잘 된 일이고 그리고 실제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세금 많이 쓰여요. 들어가죠. 네, 네네. 그러니까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더 널리 접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참정권 말씀을 하시니까 이 투표율을 가지고 참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한 번씩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아전인수라고 봅니다. 네. 네. 사실 어쨌든 뭐 참정권이라는 기본 권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투표는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의무죠, 의무. 예. 권리이자. 네. 투표하지 않으면서 정치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뭘 제안하는 것 실은 이율배반이고 어불성설이지요. 네. 근데 뭐 완벽하게 의무와 일치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네. 자, 사전 투표가 이틀간 진행됐는데요. 31.3%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높은 투표율을 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전 인수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 것 같습니까? 그런 그런 접근법은 상당히 오래전 구식 패러다임 같고요. 어느 한쪽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0% 넘겼으니까 물론 대선에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만 어느 한 당이나 어느 특정 정파 지지자들만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투표 동인이 양측에 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자들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레토릭으로 우리 쪽 지지자들이 좀 더 많이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투표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어느 특정 정파에 유리하다 이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외 투표율도 62.8%다 이렇게 역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실제로 전체 제외 국민들의 4.7%밖에 되지 않는다. 선관위가 과대 포장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네. 그건 의도적으로 흠집내거나 폄하하는 말 같고요. 우리나라 밖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 100명이라면 그중에 4.7명, 약 5명이 조금 안 되는 분만 투표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네. 제외 국민들 투표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간편한 복장으로 200m, 몇백 미터 가서 사전 투표하는 것과는 정말 완전히 다르죠. 그분들은 심지어 몇 시간씩 몇백 킬로미터씩 운전하거나 비싼 돈 들여서 뭐 교통수단 이용해서 가거든요. 영사관이나 투표소에. 네네. 여기서 우리가 한 표 하는 것과는 정말 그 열의나 성의, 고국을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아마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저는 숭고하다는 말까지 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고국이 별 걱정할 것 없이 정치, 경제, 사회가 모두가 잘 돌아가면 그분들이 기회비용 들여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것이 애국심이다 싶고 나가 있는 모든 분들의 겨우 5%도 채 안 되는 사람들만이 투표했다. 이거는 정말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매우 악의적인 폄훼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외 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를 제안을 했어야죠.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박빙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이른바 이제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이제 한강 벨트의 위쪽이라고 하는 강남 상구 이쪽은 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보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하던 곳인데요. 이번 선거에는 어떤 뭐 다른 전망이라든가 접전의 방향이 진보 쪽으로 조금 흐를 수도 있다. 뭐 그런 전망도 있는가요, 혹시나? 이번 선거 한 가지 가장 첫 번째 관통하는 이슈나 의제를 들라고 하면 역시 중간 평가, 정권 심판 뭐 이런 용어를 혼재해서 씁니다만 그런 게 아니겠는가 싶어요. 정권 심판 그러면 꼭 정치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대결 이렇게 연상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심판에는 그것 못지않게 그러니까 불통과 독선과 이런 것에서 오는 답답함이나 국민들께서 화냈던 것 플러스 그에 못지않게 고물가, 고이자 체제가 지금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부터 포함해서 그것이 주는 하루하루 민생의 고통이 대단히 크죠.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극단적 양극화로 빠르게 심화되면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몰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 압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늘은 건데 물가가 아주 높고 의식주 기본 생존에 필요한 비용들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 가처분 소득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느끼는 고통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정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경제 사이드에서 무엇을 내놓고 있느냐에 대해서 나 독하게 한마디 해야겠다 야무지게 한마디 해서 좀 경고도 하고 혼도 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정권 중간평가 내지는 심판 여론 열기는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비단 마용성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수색이 좀 더 강한 곳이 있고 진보색이 좀 더 강한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지만 도도한 정권 심판 여론 그 열기 앞에서는 일단 그런 것도 좀 뒷전으로 미치는 게 아닌가. 물론 아직도 몇몇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지역의 정치적 정서가 강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이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지셨던 분들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들이 제법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경제, 물가 이런 쪽에서는 동의하는 네.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국민 감정선에 너무 불을 확 지른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화를 내시는 지점인데 이른바 대파 뿌리 가격 가지고 벌어졌던 두 차례의 소동 있지 않습니까? 이건 소동이라고 말하기에는 소동이란 단어가 너무 약한 건데 우선 대통령이 뭐 합리적 가격이다 그랬고 그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이수정 후보가 야 뭐 그거는 파 전체가 아니고 한 뿌리가 얼마였다 이런 말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누가 뿌리를 이렇게 대파를 묶음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뽑아가지고 한 뿌리 단위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은,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본인이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여러 번 말을 한다 하니 그러면 공감 능력이 처절하게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공인이 되겠다 또는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기관에 가서 일을 하겠다는 것으로서는 현격한 부족함을 많은 분들에서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 감정선에서 생겼던 역함, 역겨움, 실망감 이런 건 상당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고모님께서도 굉장히 분노하신 모양입니다. 분노가 아니고 그냥 있는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네. 마용성 한강벨트를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윙보트 이야기하면 충청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공문께서 꼽으시는 충청권의 가장 관심지역, 최대 격전지 어디가 네. 있을까요? 아마 이분들이 지금 세 번째 대결을 한다고 들었는데 민주당의 박수현 그리고 국민의힘에 상당한 정치적 비중이 있는 분이죠. 정진석 의원이 대결하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이 선거구. 여기는 여러 여론조사를 이렇게 모아보면 거의 딱 붙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현지 주재 기자나 시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도 많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이 두 후보가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인 정진석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 이런 걸 감안해도 상당히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는 선거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서 여론조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흐름들을 보면은 박수현 후보가 한 번도 그래도 이긴 적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좀 따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어디서는 그 1, 2% 포인트 차이의 엎치락 뒤치락은 여론조사 통계적 의미로는 거의 무의미함에 가깝습니다. 네. 오차범위 내에서도 굉장히 로우 밴드에 들어있는 1, 2% 포인트는 조사할 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 누가 앞선다 이 말은 뜨거운 아이스 커피를 좋아한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알 수 없다. 말이 안 맞는 얘기죠. 네. 자, 낙동강 벨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뜨거운 것이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부산 수영구인데요. 단일화는 결국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3파전으로 간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측해야 됩니까? 네. 보수 후보 표가 갈리는데 네. 두 보수 후보 아무래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정연욱 후보든가요? 정 후보 쪽으로 조금 더 뭐가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장해찬 후보도 아주 적은 한 자릿수 그것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보수표가 갈리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라고 표현합니까? 이럴 때 상대의 분열에 따른 이익 그걸 얻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깜깜이 돌입하기 전 조사들 보면 40% 기록한 것도 있고 35% 후반은 안정적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 네네. 보수권 후보가 팽팽하게 갈리면 이쪽에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부울경 지역에서 관심을 끄는 곳이 참 여러 군데고 이번 선거 수도권은 항상 역대로 격전장이었고 거기서 판가름 나는데 이번에는 부울경도 그에 못지않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양당도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경남지사를 차례로 지냈던 김두관, 김태호 이 두 후보 지명도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하신 양산을이죠. 굉장히 거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적 캐리어도 상당하고 그리고 양산 김해 그쪽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그리고 문재인 바로 직전 대통령 사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정치적 정서나 상징성도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이른바 부울경을 관통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보수 성향의 정치 정서와는 꽤 다른 곳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곳, 그다음에 서울의 강남갑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의 해운대 갑 거기 전직 검사인 주진우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후보가 여기서 의원을 하다가 서울로 오면서 빈자리를 지금 주진우 전 검사가 공천을 받아서 갔고요. 근데 여기도 전직 구청장이었다는 홍성현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들은 나오죠. 홍선현 후보가 이제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김두관 그 양산 거기나 부산 해운대 갑 그리고 수영 이런데 그다음에 연제는 또 후보 단일화 효과인 것 같아요. 진보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마지막 공개된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은 꽤 큰 차이로 어떤 건 오차범위 벗어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부울경은 여러모로 이번에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부울경은 이제 이기는 쪽에 바닥에 좀 차이가 좀 존재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주갑이 그야말로 박빙이라고 합니다. 원창묵 후보 민주당이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변인을 오래 한 박정하 후보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도 말 그대로 여긴 초초박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42.0%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똑같은 것도 봤는데 여론조사에서 그런 일도 참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만 이 두 후보가 두 번째 지금 아마 만나는 걸 거예요. 보궐선거 통해서 국민의힘인 박정하 후보가 현재 의원 배지를 달아서 현역이고요. 원창묵 민주당 후보는 시장을 지냈죠. 그러니까 원주에서 첫 번째 선거가 아니고 시장에 당선된 적이 있으니까 득표력도 뭐 확인됐다고 할 수 있는 후보인데 여기는 선거 초반부터 지금 바로 내일이 투표일이니까 직전까지도 팽팽하다라는 말 말고는 수식어가 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아마 새벽녘까지 가야 조금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런 예측을 하게 되네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전국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혹시 우리가 언급한 곳 외에 또 뭐 관심 지역이 있어요? 예, 서울에 몇 군데 하고 인천 한 군데쯤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서울은 뭐 송파갑 여기는 TV조선인가에서 시사 프로 하던 기자 출신의 박정훈 씨하고 민주당에서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출마하는 조재희 후보가 붙고 있는데 박정훈 후보는 첫 출전이고요. 송파갑은 뭐 아시다시피 흔히 말하는 강남 3구 보수 정당의 아성 이렇게들 표현하는 곳인데 송파갑에서 의외로 두 후보가 상당히 붙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이곳을 이긴다면 이번 선거의 이변 중에 하나로 충분히 기록될 만하고요. 신문 기자로 치자면 작은 박스거리 하나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도 역시 까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에 또 뭐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언론들에서 하도 말을 하니까 나경원 후보가 출마한 동작을 이런 데를 이 코너에서까지도 또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데도 물론 관심사죠. 또 하나는 뭐 이제 김두관 나경원 뭐 또 정진석 이런 분들 우리가 얘기한 이런 분들은 클 것자 거물이냐 갈 것자 거물이 되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인천에서 윤상현 후보가 국힘 후보로 나섰고 민주당은 남영희 여성 후보인데 그곳이 연수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여기가 미추홀구 동미추홀 을인가 보다. 네, 연수을은 박찬대 나간 거군요. 동미추홀 을구인데 여기도 이 직전 4년 전에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결을 했어요. 근데 그때 170몇 표인가? 200표가 채 안 됐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예전에 뭐 하남인가 광주 어디서는 한겨레 기자 출신의 문학진 후보가 단 3표 차이로 지기도 해서 문세표라는 그런 뭐 통절한 별명도 생기긴 했습니다만 200표 이내 차면 정말 일장지간인 것인데 이번에 인천 지역 판세도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윤상현 후보는 특정 정당의 잔발을 입지 않고 무소속으로 두 번이나 당선된 상당한 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국적 지명도도 있고 또 뭐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섰고 그래서 뭐 이름값이다 뭐다는 어디 가서 좀 빠지기 싫어하는 후보고 당세로는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도 너무 박빙의 차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잠깐 말했던 연수을의 박찬대 후보와 상대 정 후보 거기도
지난번에 214표 차인가? 네네네. 250표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죠. 예, 예. 그래서 이 두 곳들은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실 것 같고요. 뭐 들리는 말로는 목동, 양천이 있는 갑을 그 중에 하나도 두 당이 꽤 붙어 있다 네, 네, 이런 네, 말도 네. 들리는데 네. 거기는 엇갈리는 것도 나오고 붙어 있는 것도 나와서 여기를 뭐 원픽으로 꼽긴 뭐하지만 좀 사실 이번에 막판 결집이 이제 선거 때는 항용 막판 결집은 일어나지만 민주당 쪽 야권 성향이 좀 선 결집이 됐다면 네네. 위기 의식이 크게 작동된 보수권 지지자들은 조금 뒤에 네네. 시작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대로 결집이 딱 이루어지면 전통적인 보수 성향 분들이 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네네. 그렇다고 보면은 끝까지 마음 놓지 못할 곳들이 많다. 그리고 제가 어제 민주당 김민석 의원 지금 상황실장인가를 맡고 있죠. 저녁 때 만났었는데 제가 그냥 아주 편하게 솔직하게 좀 답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물었는데 지금 국힘 민주 두 당이 공이 약 50곳 정도가 굉장히 붙어 있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그 숫자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승부가 날 텐데 의석수가 얼마나 날지도 여기서 결정되고 솔직히 어떻게 보시느냐 그랬더니 물론 이제 매체이고 인터뷰니까 그랬지만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은 겸손함, 네, 그다음에 네. 넉넉 잡음,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그러겠죠. 그리고 지지자들 분에게 끝까지 마음 놓지 말아주세요 하는 게 담긴 다면적 포석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이 싹쓸이 하듯이 다 가져가기는 힘들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새벽 2, 3시 넘어서 드러나는 곳들도 제법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여야가 모두 이제 박빙 지역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빙 지역이 늘어난 것이 여당이 앞서던 곳을 야당이 따라잡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야당이 앞서던 곳을 여당이 따라잡았는지 그거는 이제 분석해야 될 문제인데 이 박빙 지역이 늘어난 근본적인 어떤 뭐 요인이라든가 뭐 그런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겠죠. 일단 정권 심판론은 무시할 수 없는 첫 번째 상수이자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겁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거의 18개월 이상 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마땅치 않다. 부정평가가 60% 전후로 계속 유지됐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장기간의 명백한 메시지라고 보고요. 선거 초반에 뭐 공천 국면 새 당들 출연하고 할 때 잠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면에 나서면서 윤과 이재명 대표 대결 양상이던 정권 심판론이 약간 커튼 뒤로 조금 숨거나 조금 가라앉는 듯한 양상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조국 혁신당의 출연 그리고 용산과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잇단 대형 악재 뭐 황상무 수석의 뭐 말도 안 되는 망언 그리고 호주 대사건을 둘러싼 석연찮음 또 막 급히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지금 참 모양새가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른바 대파 이 얘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기폭제 역할을 했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다시 강하게 대두되면서 야권 성향의 표들은 확실한 결집을 보였고 일각에서는 자 이런 김에 200석도 가자 이런 얘기까지 뭐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 열흘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보수 측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위기감을 자극받았겠죠. 그래서 야 이러면 우리 크게 진다. 지금도 많이 의회에서 너무 의석 차이가 나는데 이거보다 더 잃게 되면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이제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최근 며칠 사이에 보수 결집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민주당 측 그리고 범야권 결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더 강하게 확실하게 응집력 강하게 결집하느냐를 정밀하고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촉감과 그냥 감으로 느끼는 따름이겠죠. 더군다나 지금은 깜깜이 기간이고 하니까. 그래서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초박빙 구간에 있다는 50곳 정도 이쪽에서 앞서던 걸 이쪽에서 따라잡거나 그 반대이거나 그 귀추는
개표만이 정확한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투표 하루 앞두고 뭐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한 정보 일터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투표까지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내일인데요. 막판 표심에 변수가 있을까요? 크게 뭐 있을까요? 지금 서로들 긴장하고 초조심 국면에 가 있으니까 이른바 망언 그런 건 잘 안 나오리라고 보여. 그건 없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긴급 돌발 악재 또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그건 항상 예고 없이 터지는 거니까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일각에서 뭐 야 북한에서 뭐 또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국지전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시는데 저는 가능성으로는 언제라도 떠올릴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하고 웬만한 부품은 또 우리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율이 꽤 중요하겠죠. 투표율이 중요하죠. 네, 네. 투표율. 굳이 꼽자면 저는 투표율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결국 투표율은 또 양측 지지자의 견고한 결집력의 다른 말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 뉴스인사이다는 저희가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됩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 이제 서초의 봄 시간인데요. 아시겠지만은 이 서초동의 검찰과 법원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뉴스인사 프라임 시간입니다. 구독자와 좀 더 긴밀하고 깊숙하게 소통하는 시간이죠. 유튜브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무료로 이 뉴스토마토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댓글 남겨주시면요,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화요일 코너는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법원과 검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현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철 CBS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총선에는 검찰 출신들이 유독 많이 출마했습니다. 지금 18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여당은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출신들을 공천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반면에 야당에서도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도 검찰 출신들을 많이 공천한 것 같아요. 검찰 출신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18명은 아마 신규로 처음 출마하는 사람 같고요. 네네. 전체 35명입니다. 35명입니까? 전체로? 예, 35명이고 지역구가 32명이고요. 네. 비례대표가 3명. 비례대표 3명 거의 안정권 아닌가요? 비례대표들 뭐 그렇게들 지금 보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자유통일당도 올라가고 있어서 석동현 후보가 비례로 나갔는데 거기까지 거기도 검사가 있네요. 그래도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지고 있고요. 55명인가 아마 입후보를 했다가 35명으로 중간에 공천 배제되기도 하고 공천 경선에서 탈락하기도 하면서 이 정도로 됐는데 역대 수 중에 아마 가장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무래도
여당 출신 현직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지금의 여당 비대위원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사 출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기회가 정치권으로 진출할 국회의원 배지를 달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들을 많이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출마자들이 좀 예상보다 더 많았지 않았나. 사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를 선언했던 뭐 국민의힘 쪽으로 후보로 신청을 했던 김상민, 청원에, 네. 박용호 두 검사들은 이제 공천 배제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현직 검사들도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봤던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검사하고 정치하고 뭐 가까운가요? 스타일이라든가 뭐 삶의 방식이라든가. 저는 검사가 정치권에서 단련된 다음에 뭐 큰 자리를 노리는 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서 뭐 변호사를 좀 중간에 어떤 다른 직업을 거친다든지 하면 모를까. 네.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곧바로 데뷔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검사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후보 개개인의 자질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일단은 대결 구도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목표는 사실 이 사람을 기소하고 유죄를 받는 것이지 그래서 마치 그 옆을 가리고 뛰는 경주마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라서 저희가 일반인들이 대하기는 정말 그 안 맞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저희가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있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고객을 치조하더라고요. 본인도 근데 검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령 그가 20년 뭐 이상 묵은 자기의 직업적 성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서 이기고 지는 게임 그리고 상대방을 뭐 무찔러야 된다, 뇌리 눌러야 한다 이런 태도가 배인 사람들이라서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모르죠. 네.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본인이 아마 2022년 10월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의 곤조다. 자기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3선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검사물이 빠진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야당과의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보면은 검사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용어가 상대를 공격하고 약점을 캐고 파고들잖아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면 뭔가 좀 총선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검사스러운 거 아니냐. 이거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사의 곤조라는 얘기를 그때도 얘기했고요. 엊그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서서 죽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이 검사의 곤조를 내세워서 어떻게 이기려고 하느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하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아마 좀 검사들이 바로 정치권에 가서 왜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냐. 법조인들이 좀 과잉 대표된 것 아닌가. 법조인들은 재판에 들어가면은 이기느냐 지느냐 승수하냐 패소하냐의 이 싸움이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역대로 이제 검사 출신들이 정치에 거물이 된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정치를 그분들이 잘했느냐 이런 평가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 정치를 잘했느냐는 게 정책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만한 제목이 됐느냐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략적인 부분이 뛰어나서 어떤 이렇게 머리를 잘 썼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 기억은 이런 건 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여당과 야당의 꽤 오래된 얘기지만은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계열에서는 박희태, 민주당 계열에서는 박상천, 네. 둘 다 이제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두 사람이 대변인을 하고 이거 할 때도 이렇게 막말로 대결을 하기보다는 고품격 대변인이었죠. 사람들 그리고 대화와 타협도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더라도 이게 막 직설적으로 욕설처럼 이렇게 들리게 하지 않고 좀 품격 있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검사라고 해서 꼭 정치를 하지 못하냐 이런 건 아닌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상당히 좀 직설적인 언어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정치적으로 많이 단련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직설도 하지만은 때로는 정치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이는 모습은 유연하기보다는 검사의 모습, 검사 스타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제가 이름 한번 쭉 읊어볼게요. 정말 옛날 사람들부터 한번 읊어드릴게요. 김기춘, 이한동, 네. 박철원, 안상수, 홍준표, 네. 나름 걸출하신 분들인데요. 뭐 이한동 전 총리도 한때 잠룡으로 상당히 뭐 네네. 유망했었죠. 네. 결국은 뭐 대권까지는 가지 못했고. 같은 검사라도 뭐 특수부와 공안 또 일반 형사부 검사 이런 분들의 차이도 또 존재할 수 있는가요, 성향상? 그렇죠. 그 법조인은 사실 저는 자존감 이슈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자존감. 그러니까 그 고승덕 씨도 그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이었죠. 그분은 솔직한 면이 있어서 내가 삼시를 도전한 것은 나는 키도 작고 못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반대편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반대 의견을 받았을 때 내 의견이 적절하지 않은가 보다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감히 이런 취급해 하는 자신의 존재 문제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역시 뭐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누가 반대 의견을 말했을 때 그 의견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게 아니라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달려드는 분들. 이해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똑똑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법조인 출신들도 보면은 외향적으로 네트워크에서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는 게 중심이 아니라 나는 똑똑해, 내 자존감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줄 때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성들이 다 법조인에게는 일부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세상을 겪으면서 마모되는데, 변호사들은 그런 기회가 더 많고, 근데 검사들은 자기네 그 좁은 세상에서 그런 기회가 적죠. 근데 뭐 이른바 잘 나가는 검사, 뭐 공안부, 특수부, 기획부서에 있던 검사들은 그런 속성들이 더 심하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게 뭐 법률로서 해야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관행으로서라도 각 당이 판검사 출신들 같은 경우에 최소한 5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정치권에 들이지 말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은가요? 글쎄요, 그게 또 헌법상의 공무단위고 직업선택이잖아요. 자유에서 끝나긴 하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관행으로 말씀드린 그게 겁니다. 과거에 아마 96년이던가요. 김도원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일주일 만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검정지구당 위원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 전체 국회에서도 상당히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그래서 검사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년인가 출마 못하게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헌법 소원을 내서 결국 뒤집어졌죠. 그게 위헌적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게 있는데, 현직 법조인들하고도 물어봐도 검사 출신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퇴직하자마자 바로 정치권 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년, 5년 뭐 이런 시한이 지나서 가도록 사회의 물을 먹고 가야, 이 국회는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들은 일방적으로 피의자를 잡았으면 구속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검사들의 목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의 정치를 하니까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계속 대결 구도, 막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직장을 옮길 때도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있다가 어디 뭐 다른 증권 관련 회사에 간다. 그럼 제가 지금 토마토 TV가 예를 들자면 경제 관련 뉴스를 하는 곳이에요. 어디 가기로 돼 있다면은 그게 우호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권력을 가진 곳, 이제 사정기관이라든가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후에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직업윤리로서 이해 충돌이 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가 몸담았던 업계에 로비의 창구가 되기 쉽죠. 그렇죠. 곧바로 예. 가면. 예. 예. 그게 말씀하신 대로 윤리 도덕의 문제인 것이지 법으로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일상적인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 저도 뭐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자 출신 하다가 옛날에 누군가요, KBS 오전에 데스크 회의하고 오후에 청와대 갔던 뭐 이런 일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오히려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것이고, 검사들도 검사 신분이면서 출마를 하겠다고 나서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좀 잘못된 관행들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업의 윤리, 도덕의 기준, 좀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주권자잖아요. 주인이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안 뽑아줘야 안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느낀 거는 앞으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막말을 하다가는 이제 공천에서 배제되는구나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게 되고 자기가 아무리 뭐 유튜브나 SNS에도 자기 혼자 쓰는 글이더라도 공인이 되고자 하면은 뭔가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저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현주 변호사님께 이 질문 하나 꼭 드리고 싶었어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21대 국회에서도 주요 의제가 됐는데 민주당에도 검찰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검찰개혁에 제대로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참 고향 생각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낙제점을 드리고 싶어요. 낙제점을 드리고 그분들이 싶다. 검찰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낱낱이 듣고 본 사람으로서는, 들은 게 있는 사람으로서는 참 저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죠. 가령 뭐 그 후배 검사가 언론의 공격에, 부당한 공격에 조중동에 시달리고 한동훈하고 대척점에 섰을 때 보호해주지 않은 사람. 네. 그리고 자기 그 밑에서 수사 외압이 들어온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눈 감았던 검사장님들, 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 계신 뭐 양부남 검사장이나 뭐 네. 이성윤 검사장도 뭐 마지막에는 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검찰총장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지만 그분의 정 검사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검찰에서의 그분의 그 나중에 탄압받아서 그리고 나중에 눈을 떠서 뭐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오랜 기간의 검사 생활에서의 그 활동에 대해서는 뭐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질문이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지금 출마한 사람이고 지금 직선적으로 제가 드린 겁니다. 네. 21대 국회 때 계셨던 분들도 저분들은 이제 22대 처음으로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이고 네. 21대 계셨던 분들이 이제 20대, 21대 이제 금태섭, 조홍천 이런 사람들 검사 출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송기현 의원도 있고 저 소병철 의원도 있고 뭐 정진웅 검사라고 한동훈 검사하고 그 검사장하고 몸싸움했던 분. 예, 그렇죠. 압수수색 집행, 영장 집행하다가 뭐 소동이 네. 벌어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얼마나 떨면서 압수수색을 하러 갔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올라서 그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뭐 쇼다 뭐 지금 코로나19로 병상이 부족한데 들어누웠다라면서 조중동에 부당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사 소견서를 붙여서 의사 진단서를 붙여서 자기가 언론 해명을 하겠다라고 할 때 그걸 막은 분도 계세요. 누가 누군지 대충 막았어요? 짐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거는 이제 개혁의 방향성이 100% 옳았느냐 그러면 사실은 이런 비판들도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5년 동안 결과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아니냐. 예. 이런 비판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 그러다라고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성으로 국민과 함께 하려고 했느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이 의료 개혁 문제도 방향성으로 보자면 의사가 필요 부분의 의사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비판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옳으냐, 방향이 옳으냐, 절차가 맞느냐 이런 것도 같이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게 올바르게 했냐 안 했느냐 따지려면은.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네. 생선가게 개혁을 고양이들한테 맡기는 게 정당한가라는 이야기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 악마보다도 더 악마스러워져야 된다. 조국 혁신당에서 공천하는 분위기들을 보면은 거기도 대부분 또 검사 공천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런 방식들이 옳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네.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시지 않던 분이, 침묵하시던 분이 나가서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은 조직 내에서 조직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바르게 할 수는 있지만 조직 내에서는 철저하게 양지만 바라보고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서 내가 잘할게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은 또 본질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법조는 잘 모릅니다만은 정치권에서 한 20년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조 과잉이 정치 후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한데 제가 가까이서 보는 법조인은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하기는 힘든 모습이 거의 뭐 10중 8구여서요. 그러니까 판사는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그 역할에 자기 그 역할을 두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도 정치인으로서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그렇죠. 검사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 친구가 남편이 그 제약회사한테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리베이트를 받아서 영업 정지 처분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남편이 상담을 구했는데 그때는 변호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판단을 해버려요. 이건 상당성이고 3개월 정도면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냉전을 벌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법조인이라는 거죠. 자기는 뭔가가 옳은지 뭔가가 진실인지 말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을 하기에는 좀 맞지 않죠. 근데 이런 거죠. 법조인들이 법률 전문가는 맞잖아요. 법률 전문가니까 입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법조계로 많이 정치권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법조인들은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는 법 기술자라고 보는 게 맞죠. 입법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법을 만들어야 국민들에게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입법에 철학이 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법 기술자가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 조문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맞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걸 다루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 기술자가 입법 전문가가 되기에는 안 맞는 거죠.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한 대로 8년 3선이 되고 나서야 자기는 비로소 검사물이 빠진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도 그래도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검사스럽다는 비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단련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검사 생활 11년 하다 나왔으니까 정치인으로도 오래 있었는데도 그런 비판을 받는데 30년 가까이 법조인으로만 생활하다가 검사로만 생활하다가 정치권으로 나온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네. 법은 그 법에 의한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정치는 처한 위치에 따른 이익관계에 의한 상대적 진리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노동자의 진리와 자본가의 진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할 때 처음 배우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자, 저희가 좀 어려운 이야기 해봤습니다만은 네,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배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급조된 법조인 정치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뭐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쓰는 말투를 보면요 2조 심판 범죄자 멍멍스럽다 이런 그 극단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의 용어인가요? 아니면 이분의 개인적인 특성이 반영된 용어인가요? 정치권으로 오다 보니까 정치적인 용어고 지금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는 그만큼 좀 위기에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제도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무슨 뭐 아직도 검사 곤조가 남아서 항일 독립투쟁도 아닌데 이육사 선생처럼 꼿꼿이 서서 죽겠다는 거냐. 사적생의 각오로 화난 국민들에게 마지막까지 읍수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이끌고 가려고 한다. 왜 저 수원에 출마한 이수정 교수 보고 이 사람은 여기 안 와도 잘 먹고 잘 살 사람인데 왜 여기 와 있겠냐. 당신들 위해서 나오는 거다.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네. 검사들의 특징 또 법조인의 특징일 수도 있고 우월감을 갖고 있는데 그 우월감이 배타적인 우월감이에요. 배타적인 우월감이다. 우리가 제일 잘해. 그래서 이제 사실 선거라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거기 국당의 상황실 부실장을 주진우 전 검사로 맡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선두지휘하는 사람을 한동훈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맡겼는데 일단은 뭐 평소에 이런 심한 말들을 구사하는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심리적으로 조급한 거 그리고 일단은 용화대하고의 관계도 트러블을 겪으면서 뭔가 심리적으로 뭐 트러블이 생겨서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 저변을 깔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통합의 언어 그리고 비전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내리누르고 깎아 누른 부정적인 언어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국민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그 검사 출신단에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정치로 나가고 실제 반사체다가 발광체까지 가게 됐느냐?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이제 탄핵 국면 거치면서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청와대에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별 게 없더라. 우리도 할 수 있더라. 우리가 머리도 좋고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더라. 이런 말들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게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참 씁쓸하네요. 자, 우리 이 총선 와중에 또 아주 큰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5년 구형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이화영 부지사의 이제 진술입니다.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이재명과 엮으려고 검찰청에서 술과 연어를 먹는 등의 일종의 세미나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쌍방울 김성태 씨 관련 이야기인데요.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변호사님이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하영 부지사가 그 기소돼서 공판 중인 사건은 뭐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이 이제 이재명 전 도지사 뭐 지금 민주당 대표하고 걸려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일단은 쌍방울로부터 뭐 법인카드 이런 걸 받아서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는 검사가 방을 하나 마련해서 쌍방울 관계자들하고 주연을 베풀어줬다. 물론 뭐 술안주까지 검사가 제공했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성태 회장이 지금 역시 수감 중인데 쌍방울의 다른 관계자들이 술과 그 안주를 가져와서 검찰청의 창고 검사실 옆에 공간을 이용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김성태가 주 타겟이 이 부지사님이 아닌라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이재명만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편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나누면서 거기서 검찰청 안에서 술자리를 즐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이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입니까? 통상 이제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고요. 영화에는 많이 봤거든요. 영화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고인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자주 부르잖아요. 출정을 자주 하는. 그러니까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은 하루 종일 깝깝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출정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초동으로 오면서 이동하고 시간도 잘 가고 그리고 수초동 와서 심지어 지난번 뉴스타파에서 했던 범죄와 재수 시리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저도 제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 꽤 검사 실명을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꽤 특수에서 꽤 유명하게 이름을 날렸던 검사 방에 가면은 그때 제2의 장영자 사건이라 그러면서 아주 크게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사건인데 그 당사자의 여자를 불러서 별로 크게 이제 기소 다 했고 검찰 할 일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와서 가서 제가 검사 방에 가서 그 여자랑 얘기한 적도 있고요. 나중에 그 여자가 이제 일찍 출소해서 나가서 수초동 앞에서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으로 같이 그 검사랑 밥 먹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검사가 단골이 됐네. 그렇게 관계를 그렇게 맺기도 하고 그 사람 결국 나가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한 걸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검사들이 결국은 범죄인들이 범죄의 길을 잘 알잖아요. 다른 범죄를 제보하면은 또 봐주는 우리가 플리바게닝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은 그렇게 사법 협력을 하면은 형을 깎아주거나 편의를 많이 봐줍니다. 실제 이제 그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자기가 그렇게 이제 설득을 당해서 회유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 이 정도의 이런 저녁을 시키면은 가령 이런 겁니다. 하다못해 무슨 전골을 시키면 한 4인분 온다 그러면은 가스 브루스타가 따라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고기를 구웠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게 요즘은 그게 아마 사라졌다 그래요. 한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거의 뉴스타파의 검사와 재수에는 실명도 나옵니다. 검사 실명들이.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중에 한 명이 이름 나오는 사람은 아마 꽤 수원지검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이 사건도 검찰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개연성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수부 출신 검사들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런 적이 있냐라고 하니까 조사하다 보면은 밤늦게 식사는 같이 하게 되거든요. 식사를 시켜줍니다. 바깥에 그냥 단품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명이 같이 먹는 식사를 시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혹시 누군가가 이제 소주 한 잔, 술, 담배도 할 수 있는 구치소에서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런 일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제가 보니까 개연성이 전혀 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근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강력히 주장을 했고 검찰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은
전직 특수부 검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죄수와 검사와의 관계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에서 멈추느냐, 아니면은 좀 더 넘어가서 어떤 뭐 이 조작의 가능성까지 가느냐, 아니면 좀 더 넘어가서 유착되어 가지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온 뒤에도 뭐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 이게 그 예전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그건 네, 네. 굉장히 순한 맛 버전이고 현실의 그 독한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네. 검찰 정보원이 있습니다. 수감자 중에서는. 수감자 중에 네, 검사의 정보원이 있고 야당이라고 흔히 불러요. 그래서 그 구치소에 일어나는 갖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수감자한테 들은 이야기들 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수감자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면회를 하고 갔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 이걸 검사들한테 다 얘기를 하면 검사들은 거기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가령 뭐 누가 며칠 날에 접견을 하고 있다 갔다. 그러면 그 접견 녹음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이제 그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거는 거죠. 내가 뭘 해줄 테니, 형 집행정지를 해줄 테니, 가석방을 내어줄 테니, 뭐 어머니 아픈데 걱정되지 않느냐라는 그 검찰 정보원이 있습니다. 그 검찰 정보원을 검사가 10분, 100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해유 설득하고자 하는 다른 피의자가 있을 경우에 자기가 직접 접촉을 하면 그게 드러나면 꺼리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몰아놓고 대화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수감 원칙상 재소자들끼리 서로 대화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공모할 수도 있고 뭐 탈출 계획 이거 금지된 일이에요. 이거 명백히 수형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검사들이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검찰 정보원이 있고요. 검찰의 수사에 협력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치소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브로커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감자들의 편의를 다 봐줄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구치소에서 하는 가족 면회는 10분이고 그 횟수도 하루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실에서의 가족 면회 또는 검사실에서 전화를 자유롭게 쓰는 거 이거 수감자들은 굉장히 혜택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자기 임원 불러서 뭐 지시할 수도 있고 검사실에서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이 나는 뭐 가족들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고 싶어. 그럼 정말 돈도 받아요. 구치소에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구치소에서 사건 브로커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네. 대응 전략도 짜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검찰 정보원들이 수감 질서를 해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구치소에 그 검찰 정보원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데 이때 검사가 그때 관계를 맺어놨던 검사가 구속영장도 2번 꺾어주는 걸 봤어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할 수도 있겠네요. 사건 소개해주고 소개료 그러니까요.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사건도 작전도 짜기도 하고 작전도 짠다. 그렇게도 하기도 한다 그러는데 어쨌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검찰이 범죄자를 잡는 일이 우리가 뭐 그걸 비판하고 뭐라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뭐 범죄 척결은 해야 되는 건데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인데 방법이 더 불법을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지 네. 검찰이 일반적인 수사까지 문제를 삼고 하는 것은 아닌다는 건 전제를 하고 그런 검사들 중에서도 가령 이런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건이 이런 겁니다. 저는 고교 동창한테 향응 접대하고 돈 받아서 결국 구속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 김영준 부장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기수에서는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고교 동창이 이제 자기가 이 친구 말고 다른 공무원들에도 돈을 줬다라는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3명한테가 4명한테 진술을 했는데도 수사가 안 이루어져요. 네네. 구체적으로 줬고 계좌에도 나오는데도. 네. 왜? 이걸 파면은 검찰 현직 부장이 뇌물 받았다는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찰이 반드시 정의를 시행하는 공익의 봉사자냐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의문을 자꾸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 특수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검사들은 개개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수부에 갔으면은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리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실적을 못 내면은 그 다음 인사에서 그냥 밀려납니다. 네. 크다하게 많습니다. 밀려나는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죠. 무리를 하다 보니까 피의자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사건 브로커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검찰청으로 불러온 다음에 통상 그 간수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을 동안 조사가 기밀이니까 좀 검사실 밖에 있어라
라고 검사실에서 자유를 주거나 검사실 들어가면 구조가 검사방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이게 방이 별도의 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유롭게 뭐 전화기를 쓰게 한다든지 뭐 면회를 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이런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인지부서애들이 많이 그렇죠. 형사부서에서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네네네. 2차 사건에서도 이랬어요. 네네. 그 한만호 씨가 자기 신경 번화를 일으켜서 난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 이게 그래서 초밥을 얻어먹었다고 해요. 검사실에서 그 수감 구치소에서 먹을 수 없는 고급 음식이죠. 네네네. 근데 그게 한명숙 전 총리의 생사를 씹는 것 같아서 구치소에 돌아와서는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기는 더 이상 검찰에 협조 안 한다고 했을 때 검찰 정보원을 이용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같이 모아놓으면 같은 검사실에서 둘을 출정을 시켜서 만나게 하면 그 뒤가 밟히니까 다른 부서, 그러니까 그 특수부가 아닌 마약 범죄 수사부에 이 정보원을 불러달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 불러서 검찰청 안에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심기 경호를 하고 설득 작업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만호 씨가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접견하는 녹음 기록을 검사들이 떼어봐요. 네. 엄마가 만나서 왔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어머니 뭐 생활은 어떻게 하시냐 이런 것들 빨리 그러면 이제 검사가 만나서 빨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노후하신 그 부모님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검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이긴 하지만 수사에서 가장 잘 불게 만드는 거는 가족을 건드리는 거죠. 야. 가족을 건드리는데 가장 약점이 사실은 이제 자녀의 문제. 네네. 우리가 그 뭐 자녀 부모 뭐 예, 또 특히나 자녀 부모 아니면은 이제 또 가장 불게 만드는 게 혼외자가 있을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 약점을 파고들어서 사실은 불게 만드는 게 대부분이죠, 사실은. 마피아도 가족을 안 건드린다고 누가 이야기했는데 참 예, 저희가 너무 길게 갔는데 요 이야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15년 구형 이거 좀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구형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법정에서 증언을 하시니까 법정에서 증언하니까. 15년형을 받죠. 네네. 사실 그 대장동 사건에서도 그 유동규는 구속영장을 더 이상 치지 않는데 뭐 김만배 씨는 쭉 구속이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 피의자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나 많거든요. 별건 그리고 형 집행정지, 뭐 가석방, 그 보석, 그리고 구속 집행, 뭐 구속 정지 집행,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걸 무기로 이용하는 거죠. 어쨌든 15년 구형이고 뭐 법원이 구형한 대로 뭐 판결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판결 결과를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질문을 다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 중에 검찰 정보원들은 정말 엄청 검사들을 뒷배로 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요. 네. 구치소 안에서 연애도 합니다. 남녀가 따로 수용돼 아니요, 있잖아요. 그 이메일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조건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자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네네. 접견을 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접견 횟수가 한정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네네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부정접견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이름, 다른 구치소 수감자한테 너 이름 좀 불려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접견을 하는 것처럼 해서 접견장에서 이제 뒤바퀴 바꿔치기를 해서 자기가 가는 거죠. 그래서 검찰 정보원은 정말 그 구치소 안에서도 무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애도 하고 뭐 예, 돈도 벌고 브로커짓 하면서 참나 재밌는 세상이 또 하나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순한 버전, 이상적인 버전이고 정말 독한 버전이 있어요. 야, 영화 그 프리즈너라고 보셨어요? 한석규 배우 나오는 거.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거의 뭐. 야, 엄청나네. 어디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수부 검사실 자체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부 검사 출신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건 실적에 쫓긴다. 경쟁 관계 있고 누구가 특수통이다 이렇게 이런 올리려면은 서울지검 특수부도 해야 되지만 또 옛날에 대검 중수부를 거쳐야 됐잖아요. 네.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은 실적을 제대로 내야 되는 게 특히 공무원, 공직자 비리, 정치인 비리를 잡아내면은 뇌물죄를 잡아내면은 그건 뭐 아주 특수검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건 피의자들에게 접근해서 특히나 기업을 하다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다른 약점들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공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검사의 재수편에 나오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 진술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의 그 고등학교 친구가 했던 진술들 보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기하게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위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선거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목요일 날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